건축의 기능 구조 및 네 번째로 건축과 텍토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종 우리가 묻는 질문이 건축은 예술인가? 혹은 기술인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은 예술은 맞는데요.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트라는 말이 있죠. 영미권에서는 아트고 독일에서는 쿤스트, 프랑스에서는 아르스, 그다음 그리스 로마 때는 테크네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18세기까지는 이 말이 순수 예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기계, 어떤 물건을 만드는 하나의 기법, 기계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서 순수 예술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이 예술인 계급들의 독립, 그 다음에 페이트론들이 없어진 상황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 파인 아트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은 18세기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다른 예술의 장르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리한 사람은 이제 헤겔이에요. 헤겔은 건축은 모든 예술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이 가장 상징성이 강한 예술이다. 그리고 시, 음악, 회화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예술이고 조각이 고전적인 예술인 것에 비해서 건축은 상징적인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이라는 것은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실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와 음악과 회화처럼 모든 표현 수단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장르하고는 다른 거죠. 조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보다는 훨씬 재료나 이런 것들의 제한을 많이 받지만 건축은 그거보다도 더 제한을 많이 받는 예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키텍처라는 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 때는 아키텍토니체, 결국 건축 기술이라는 뜻으로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크 그다음에 텍톤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텍톤이라고 하는 것은 목수입니다. 목수 중에서 대목수, 왕초목수라는 말의 뜻이 아키텍톤이고 아키텍톤의 기술이다라고 해서 아키텍토니체 이게 더 나가서 아키텍처가 된 것이죠. 결국 아키텍처가 예술이 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다른 파인아트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이후에 예술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건축에 대한 학교가 생긴 것은 1648년에 생겼습니다. 아카데미 드 보자르라고 해서 궁정 건축학교 같은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1864년에 에콜 드 보자르라고 하는 공립으로 학교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그 전에는 왕과 귀족과 교회만을 위하던 이 건축가들이 이 시민혁명 이후에는 대중들을 위한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가 된 것이고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라는 것도 나오고 직능협회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라타 이소자키가 얘기하듯이
19세기 들어와서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던 예술은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는 메타 개념을 형성했고 우월한 사회 제도가 되었다. 이후로 한 건축가의 프로젝트는 모두 예술 개념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했다. 이제 건축은 예술로서의 건축이 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건축이 예술로서의 제도화된 이런 계기가 19세기에 일어서이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텍토닉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텍토닉이라는 것도 건축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광범위하게는 뭐 구조적으로 표현이 아주 드러나 있는 것도 텍토닉이라고 하고, 공법이나 기술적인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텍토닉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을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언급을 좀 보면 비올레르딕이 얘기했듯이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형태는 아름다울 수 없다. 구조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닌 형태는 거부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무엇입니까? 비올레르딕은 고딕 성당, 고딕 스타일의 이제 옹호자죠. 고딕 스타일처럼 구조적인 어떤 모든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이 건축의 어떤 표현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텍토닉에 대한 옹호 입장이죠. 밑에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듯이 중력과 강성 사이의 싸움이야말로 건축의 유일한 미적 소재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과제다. 이런 얘기도 역시 건축의 표현은 어떤 역학적인 것, 구조적인 것을 소재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고트프리트 젬퍼라는 사람이 1851년에 여러 원시 주거들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본 후에 만든 저서, 건축의 4가지 요소라는 저서에 나온 그림이죠. 자, 4가지 요소는 왼쪽에 있는 요게 화로예요, 화로. 불이 먼저 있었겠죠, 불. 불을 없이는 인간이 모여서 살 수가 없었으니까 화로가 먼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로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화로를 놓기 위한 토단이 있다. 기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뼈대가 있다. 그리고 이 뼈대를 덮는 스킨이 있다. 자, 그러니까 맨 바닥에 스킨, 그 다음에 뼈대, 그 다음에 토대, 그 다음에 화로. 요게 4가지가 건축의 기본적인 원시적인 4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로, 토대, 프레임, 스킨. 자, 이 중에서 이 프레임을 우리가 텍토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텍톤이라는 게 목수라 그랬죠. 목수가 하는 일이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팀버를 가지고 3차원적인 매트릭스를 만드는 일, 이걸 갖다 텍토닉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대를 쌓는 일, 이거를 스테레오토믹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요 다음번에 하겠는데요. 그리고 화로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요 거풀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것들이 건축의 기본 요소고, 텍토닉스란 말은 바로 여기에서 이 골조를 만드는 일을
말하는 뜻으로 이제 최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텍토닉스와 스테레오토믹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그림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전이죠. 왼쪽 그림은 그리스 신전입니다. 그 신전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밑에 기단을 쌓죠. 기단을 쌓는데 이거는 뭐 오른쪽에 수어장대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대부터 쌓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를 우리가 스테레오토믹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스테레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 솔리드라는 얘기예요. 토믹스라는 거는 컷이죠, 컷. 우리가 아나토미 하면은 해부죠, 해부.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해서 돌을 이렇게 자른다. 큰 돌을 이렇게 잘라서 토대를 쌓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스테레오토믹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석법, 조적법 이런 것들이 다 스테레오토믹스예요. 여기 이것들이. 자, 반면에 이런 팀버를 가지고 3차원적인 이런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거는 목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텍토닉스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이게 텍토닉스죠. 이거 텍토닉스. 이거 텍토닉스. 이것도 텍토닉스죠. 돌이라고 해서 텍토닉스가 아닌 게 아니라 저것도 결국은 원래는 목조로 된 오른쪽과 똑같은 텍토닉스였는데 어느 시점에 화재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돌로 재료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것도 텍토닉스다. 결국 건축은 텍토닉스와 스테레오토믹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접합과 반접합이라는 얘기예요. 구조부재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식으로 구조부재가 결합이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이 당초 목조였다가 석조로 바뀐 이 그리스 신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아주 재료와 당초의 공법과의 모순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엔타블레처라고 그러죠. 엔타블레처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린텔이라고 얘기하죠. 린텔. 이게 다 당초에는 목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조 기둥이었던 당초 기둥이 석조로 바뀌는데 이제 석조 기둥이 되면 그 스케일이 이렇게 쉽게 이거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서 세울 수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드럼을 만들어서 이 드럼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기둥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부재를 붙이는데 이런 부재를 붙이는데 이 붙이는 거를 은폐했을 때를 우리가 디스조인트라고 합니다. 반접합이다 이거죠.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안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붙여 있는 척 세로 줄눈까지 했을까요? 원래 기둥이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목조 기둥 하나였으니까 그 관성이 후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는 원래 하나였던 거니까 여기는 이런 드럼으로 이루어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접합을 은폐를 시켰다. 자, 반면에 요 캐피탈은 뭐였을까요? 이게 한옥의 공포하고 똑같은 거죠. 한옥에도 공포가 있고 여기 들보가 있고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강조되는 거죠. 강조돼서 이게 주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접합을 요거하고 이 접합을 강조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 자, 이런 걸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 인체로 말하자면 이 뼈하고 뼈 이런데 여기에 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디스조인트고 요거하고 요거의 연결 부위 관절은 조인트가 되는 거죠. 이건 비올레르디의 그림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부분을 특히 강조하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반면에 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붕 구조는 다 불에 타서 없어졌고 이 부분은 결국 뭐겠습니까? 옛날 목조였을 때는 이 보가 여기 와갖고 이렇게 마구리로 있었던 흔적이죠. 그거는 장식화해서 이제 더 이상 구조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여전히 장식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코레이션, 장식을 위한 장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합과 반접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골조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너멘트와 데코레이션이라는 차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너멘트라고 하는 것은 기둥의 주두, 그 다음에 동양 건축에 있어서의 저런 공포, 포작이죠. 그것처럼 구조적인 역할도 하면서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오너멘트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그런데 요 보하고 보 사이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죠. 여기에 부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는 최대한 넓히고 보는 최대한으로 작아지려면 여기에다 이렇게 끄트머리를 넓힌 주두를 넣으면 좋겠죠. 그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조적 역할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 클리어 스판, 요게 클리어 스판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스판이라면 이 클리어 스판을 줄이기 위해서 주두가 필요한 것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두입니다. 동시에 장식적 역할도 하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보하고 보 사이의 길이는 최소화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포작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구조적인 역할도 하면서 장식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오너멘트라고 합니다. 오너멘트. 자, 반면에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목조의 흔적이 그냥 장식화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코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라브루스트의 프랑스 도서관 건물입니다. 여기도 주두를 이렇게 장식화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철골 건축답게 이런 리벳을 또 장식화했습니다. 구조를 장식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것도 훌륭한 오너멘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장식이 아니라 장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조적 역할을 하는 오너멘트, 하나는 구조적 역할이 없이 그대로 붙어있는 데코레이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거 없는 기술만도 아니다. 기술과 어떤 예술의 총화로서 이해해야지 맞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